호재예요, 호재. 왜? 문재인이가 똥볼 차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호재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선거에서 진 거는요, 이게 갑자기 훅 진 게 아니라 오랜 그 시간이 축적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언제 직접 선거하게 된 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그 선거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좌파들은 성장을 해왔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우파는 점진적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친정형화된 성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파들이 이 정치적 환경을 보고서 문재인 똥포를 쳤다고 해갖고 그게 자기에게 득표로 연결될 거란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왜? 안 한다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이면서 생긴 반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빨갱이들이 공작했다 한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내부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함축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공작해서 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공작을 해도 현실이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면 공작이 안 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언제였냐면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88년 올림픽하고 이렇게 황금 경제 성장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안 먹혔다고. 그때는 전두환 독점 이런 얘기 안 했었나?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우파가 집권을 했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뭐예요? 그래 정치는 좀 그래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우파가 그동안 그 정치적인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명분은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좌파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떠한 명분을 갖고 가냐면 소위 얘기하는 정의예요. 정의. 옳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경제 성장기에는 먹히질 않았죠. 그랬는데 경제 성장기가 둔화되고 쇠퇴기로 가면서 그게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왜 먹혔어요? 이 모든 경제의 쇠퇴, 그 다음 사회적 모순이 발생은 바로 과거 우파 사람들이 경제 성장만 얘기하면서 만들어낸 도덕적 가치 타락 등등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꼭 맞지는 않거든요. 꼭 맞지는 않지만은 시대적 상황 자체가 경제가 불황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실려버린 거예요. 아, 그래. 이 모든 원인은 다 거기서 온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누가 좋은 말 했네. 싱왕님, 베네수엘라 콰이도 마두로한테 졌대요. 요즘 우리가 우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베네수엘라. 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었죠. 눈치 못 채셨어요? 제가 국제관계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 굉장히 중요하다. 베네수엘라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베네수엘라 막 정변 이럴 때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왜? 실패한다니까. 어? 그래서 잘 봐야 된다니까. 응? 그러면 왜 안 움직였느냐? 군부 세력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군부 세력이. 물론 그렇다 해서 콰이더가 지금 진 건 아니에요. 대치 상태지. 저 상태로 베네수엘라는 망할 겁니다. 저 상태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 우파 채널에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베네수엘라 어떻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논평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왜? 이거 내부 정보를 보면은 아니거든. 아니거든. 콰이더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 마찬가지.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두로가 똥볼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몇십만 퍼센트, 몇백만 퍼센트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쳐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아수라가 채널 폭파되라고 화약지원금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 아수라 커뮤니티 가갖고 내가 저주의 말을 퍼부었더니 바로 뒤통수 치네요. 고맙네요. 네. 자, 그래서
그 얘네들이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던 이유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콰이도 혼자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파 세력들이 결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하면 뭐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 문재인이 앞만 똥 펼쳐면 뭐해? 어? 우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저는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저는 항상 남들이 논평하면 반대로 가잖아요. 베네수엘라 한참 떠들 때도 안 떨고 남들 안 떠들 때 전 떠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쨌든 제가 비겁한 우파라고 했습니다. 왜 비겁한 우파라고 했느냐? 작전의 개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치의 생리도 모르면서 그냥 어설픈 학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거는 여기 오벤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작한다고. 제가 언제 공작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늘 공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가타부타 왜 여기다 말을 꼽습니까? 왜? 저를 뭐 어떻게 재물 삼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 아니라도 될 텐데 저는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저는 하도 채널을 공격당하고 유튜브에서도 김전민 박사라는 이름을 치면은 잘 안 나오게끔 돼 있어요. 제가 21세기 중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왜 그래요? 김정민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채널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제 채널 이름에다가 제 이름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생뚱맞은 다른 뭐야 또 자꾸 아수라 자꾸 왜 이리 5천원씩 집어넣어. 21세기 중년 폭파되면 진누머 TV로 오세요. 절대 안 갑니다. 에? 나는 그 어둠칫침한 그런 동네로는 가지 않아요. 그 예쁜 여자들이 있는 데로 가지. 에?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작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그래서 그 제가 아시는 그 교수 이분 이병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정민 박사의 황당한 주장. 그래서 내가 이병태 TV에서 라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어제 방송을 찍고 오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아봤다. 다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김전민 박사의 동영상 초입에 화폐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지역화폐를 지자체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단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지역화폐는 통화량 확대를 가져오는 화폐가 아니다. 화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지역 상품권일 뿐이고 지자체 예산 내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권을 화폐라는 이름 하에 발행하는 것이다. 진짜로? 지역 화폐의 문제점 중에 뭐가 있어요? 상품권 발행의 문제점. 돈 세탁이죠. 뭐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권을 화폐라는 이름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 봐. 그 다음에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통화량은 늘지 않는다. 이는 거래의 속도와 소비를 늘리기는 하지만 이를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화폐에 혼동하는 것은 화폐의 정의를 오해한 것이다. 세상에 정치는 경제를 망쳐요. 그건 몰라? 경제가 경제 논리로 돌아가나? 그럼 지금 문재인이 한 경제정책 이건 뭐야? 문재인이 가는 지금 이 경제정책이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정치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기본적인 현실을 모르는 말을 하는구만. 기본적인 현실. 그리고 더 있는데 5만 원권을 100장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를 통해 더 찍으면 세상에 500만 원이라는 화폐가 늘지만 지자체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판매하면 돈을 주고 산 종이일 뿐이다. 즉 진짜 돈과 교환된 증표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기 위해 5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지역 화폐를 가지고 5만 원어치를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 상인은 지자체의 상품권을 제시하면 5만 원을 받는다. 자, 맞아요. 그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 개의 지역구일 때 그래요. 근데 전 지역구가 너도나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 지역구에서. 저 성남에서 3천억 원 한대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1조 가까이 한다 그러죠, 앞으로. 그러면 전 지역에서 그렇게 막 해버려갖고 1조 가량의 규모의 지역화폐가 통용이 돼서 그거를 원화로 바꾸기를 원하면 1조만큼의 돈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문제는 뭐다? 지금 불경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부자들이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5만 원권이 시중에 안 돌아다닙니다.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5만 원권으로 해서 죄다 금고에 쌓아 놓는다고. 화폐가 유통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원화로 바꾸길 원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성남시 하나가 아니라 전 지역 전국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화폐 발행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내 말 틀렸어? 응? 정확히 보라니까 현실을. 응?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 지자체가 갖고 있던 돈과 소비자가 갖고 있던 돈이 결합된 상품권으로 보조금의 유인책으로 강제적으로 지역에서 소비가 얼마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경제 통화량 증가를 유발하는 화폐가 아니다. 중대한 오해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방송을 하시는 것 같다. 앞부분 첫 마디를 듣고 나는 이 동영상 보기를 중단하고 더 볼 가치가 없다. 나는 당신의 논평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현실을 모르니까. 응? 노안이 아니라 글씨가 너무 작아. 이게 지금 컴퓨터를 제가 바꿨거든요. 하드 해킹을 당해갖고 저기 뭐야 애플 컴퓨터로 바꿨는데 조작이 서툴러가지고 지금 글자 크기를 잘 못 키워요. 자, 그래서 뭐냐? 일단 상품권이 됐던 지역화폐는 돈 세탁의 부작용이 큽니다. 그건 신문에도 났던 내용이에요. 지금 선거를 1년 남겨놓고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죄다 지역화폐 만든다 그래. 이거 무슨 의미라는 거야? 상품을 뭐 교환을 해주고 지역 경제를 유통을 해주겠다? 그거는 교과서적인 의미. 그건 교과서적인 의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도 부동산을 못 때려잡는지 알아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자일 뿐이고 그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부동산 업자는 현업을 아는 사람이야. 그건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현업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니까. 교과서적인 말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2차 세계대전 때 김 박사님을 건드린 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거 알아요. 좀 이따 그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유럽의 그 강대국들이 서로 자국의 화폐, 그 다음 물건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막 어땠어요? 막 이만큼 돈 찍어내고 했죠? 미친 듯이 찍어냈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망했어요. 인플레이션 발생했다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마샬 플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전후 유럽을 복구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때 근본이제를 해요. 근본이제는 뭐예요? 미국 달러가 20온스인가? 30온스당 1달러씩 그 화폐 가치를 교환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근본이제. 그거를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이걸 폐지해버리고 그냥 달러가 금과 치환이 되지 않게끔 해버리는 그 일을 하죠. 근본이제를 탈퇴해버리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이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본 건 있어요. 맞아. 근본이제를 탈피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기축통화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마구 화폐를 찍어내서 미국 경제를 황금기를 맞은 건 맞아요. 이익을 봤어. 그랬는데 우리도 이익을 보긴 봤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반대해요. 왠지 아세요? 근본이제로 돌아가면 우린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금이 별로 없어요. 근본이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금을 많이 가진 나라만 살아남고 금을 적게 가진 나라는 망합니다. 왜? 금이 적은 나라는 자기의 지역 화폐, 그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금이 많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금이 많이 확보된 나라는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란 말이에요. 일본 같은 나라, G7 국가예요. 그건 G7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거지된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전자화폐는 앞으로는 통용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 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보느냐. 고대 화폐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근본이제 또는 은본이제였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은을 위주로 쓰고 서양에서는 금을 위주로 해서 국제교역에서 썼어요. 공동화폐 가치로서. 그랬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금과 달러를 분리시키면서 물론 5.1달러가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금으로부터 분리된 그 화폐가 나오고 마구 찍히면서 이렇게 나갔던 건데 이것이 꼭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의 양에 맞춰서 달러가 발행이 되는데 그 달러가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많이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발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이라던가 전통적인 그 서구의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달러가 많이 가지를 못하게 돼요. 왜? 달러가 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세계 경제가 선진국 위주로 발전을 하고 개발도상국은요,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통해서 모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무역도 해야 되고 달러가 없어요. 왜? 금하고 연동이 안 되니까. 미국 달러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만큼 양의 금이 확보가 되면서 가야 되는데 금이 그렇게 확보가 쉽게 됩니까? 어렵지. 세계 경제라는, 세계 무역이라는 게 생기게 된 데에는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그 덕택을 우리가 받은 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근본제대로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신흥 개발 국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달러가 됐던 5일 달러가 됐던 중요한 건 뭐다?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폐라는 건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약속. 그 약속이기 때문에 금도 금의 가치가 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화폐로서 통용이 된 거지, 금이 돌덩어리라 생각하면 그 순간 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금과 연동이 되느냐 안 되냐가 중요하느냐? 금은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가 생긴 광물입니다. 희소성을. 즉, 희소성을 기반으로 생긴 광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연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가 희소성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죠? 화폐가 희소성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 세계시장 경제가 이루어질까요? 적은 금의 양에 맞춰서 달러가 연동돼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무역은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세계 무역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믿음, 즉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결국 뭐다? 화폐는 어떤 종류냐는 상관없어요.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크레딧 카드가 금딱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잖아. 그걸 우리가 왜 써요?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용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사회. 예? 그래서 물론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세계 경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게 전자화폐가 앞으로 될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보면 돈의 가치가 금, 은 같이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옛날 때 요만한 금 하나만 있어도 집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값어치를 가지는 화폐로부터 값어치가 없는 화폐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자화폐라는 거는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 이건 종이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감과 동시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어떻게 되냐? 계급적 봉건사회에서 자유시민사회로 간다고. 왜? 화폐가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가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교환하기 위한 교환의 가치수단으로 쓰이면서 세계 경제가 커지고 세계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개념에서 보면은 화폐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게 보입니다. 화폐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폐라는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한 경제학 개념에서 보지 마시고 좀 독자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저는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이런 거 가지고 미국 교수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것 같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거 갖고 막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그 교수한테 F도 맞고 그랬어요. 왜? 서양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내가 생각하는 화폐의 개념이 안 맞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을 보는데 소비 주체, 생산 주체를 보면서 그 경제 이론이 만들어질 때가 18세기였어요. 아직 세계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때였다고.
지금 21세기예요. 세계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합니다. 근데 미시경제학 뒤에 보면 소국경제와 대국경제란 말이에요. 소국경제란 말은 말 그대로 가계, 기업, 정부 세 개를 기준으로 한 거고, 대국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플러스 외부 요인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기에 생긴 거예요. 왜?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자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무역이라는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학문이 지금도 대학에서 통용되고 있잖아. 근데 그 학문은 18세기 기준이라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거시경제학 보면 대국적 경제에서의 거시경제학이라는 부분은 챕터 저 뒤쪽입니다. 양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GDP가 가계, 기업, 정부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GDP는 수출로 이루어집니다. 즉 외부 효과예요. 아시겠어요? 현실과 이론이 안 맞는다니까. 에? 현실과 이론이 안 맞는다고. 즉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오류가 생긴다고요.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돼. 현실을 기준으로. 응? 근데 현실을 외면한다? 실패한다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더구만. 그래서 가상화폐로 돈 좀 벌었습니까? 응? 난 가상화폐 투자 안 하고 딴 데 투자 돈 좀 벌었는데. 응? 이 경제는 응?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리고 돈 세탁을 안 한다고? 순진한 발상이죠. 순진한 발상.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인다? 엄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지. 어디 서울대 나왔습니까? 왜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합니까? 전 지방대 출신이라서 좀 야매를 좋아해요. 에?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몇 개 보고서 볼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당신네들이 비트코인도 틀렸잖아요. 응? 비트코인 얘기, 내가 한 얘기 다 맞아요. 비트코인 얘기 중에 내가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어떤 부분이 틀렸어? 비트코인 갖고 돈 세탁하고,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빗썸이라든가 해킹해서 돈 훔쳐가고, 다 나왔죠. 응?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했고, 이거 보아라든가 미국 뉴스에 다 나왔잖아. BBC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게.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지역화폐, 가상화폐 아니야.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헛소리 한다. 뭘, 내 말이 맞았는데. 왜?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순간 그 물건은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산 사람 것이에요. 즉,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거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왜 모를까? 응? 즉, 칼은 고기를 자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라고 칼을 만든 장인이 아무리 정의를 내려도 그 칼을 사는 사람이 나는 이 칼을 사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배때지를 쑤시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살인용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예? 현실을. 근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을 하고 교과서적인 말을 하다니. 뭐 지역화폐라고 전화가 와요? 지역화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공개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아, 갑자기 손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제3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경제정책에 보면 무조건 예산 막 집어넣죠. 막 추가 예산 투입하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 자, 문제는 뭐다? 지금 우파의 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경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 얘기했죠? 칼을 산 사람은 산 사람 기준으로 쓴다. 즉 소비자 기준으로 생각한다. 정권을 장악한 권력자라는 지금의 저 좌파 소비자죠. 권력 소비자들은 사회주의적 방식에서 한국의 경제를 디자인하고 있다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경제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관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아무리 경제를 해석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쟤네들은 사회주의자예요. 네?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바보라는 등 치매라는 등 이런 말 아무 소용없다니까. 왜 이런 간단한 진리를 모를까? 왜 이런 간단한 진리를 몰라? 그러면서 마치 쟤네들은 바보다라는 식으로 팔짱을 끄고 내려다보면서 훈계하는 듯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쟤네들은 정확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원하는 일을. 예?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안타깝다, 야 안타깝다. 우리나라 우파는 아직도 멀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비겁한 우파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몇 가지 정보 찾아보더니 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내 강의가. 예?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들 나와요. 이거 좀 화면 좀 보여줘요. 이걸 안 보여. 김정민 박사는 정치학 전공자에서 경제는 이론적으로 탄탄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특히 구공산권 지역에서 보고 느낀 경험들 토대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재정 보조금 지급하니까 인플레이션 기여하는 것은 뭐 저쪽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저렇게 갈 거야. 예? 그 다음 또 뭐야? 박사가 맞는지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좌파나 우파나 하는 짓이 저거야.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 짓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박사학위 내가 많은지 안 많은지 내가 비행기 값 줄 테니까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왜 내 앞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그렇게 저 비겁하게 저렇게 저쪽에다 댓글만 하냐고. 나한테 와요. 내가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 다 줄게. 대신 내 말이 맞으면 5배로 물어내야 된다고 했지? 가라니까. 전산 백날 뒤죽여봐야 안 나와요. 왠지 알아요? 몽골이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서버 운영비가 없어요. 서버가 고장나도 고치질 못한다고 쟤네들. 내가 몇 번을 전화했어. 그래서 저기 김정민 박사 공화국이라고 만들었던 내 팬이 제 뒷담 맞힌다고 그거 조사했잖아. 이상한 놈 몰아가지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말이 맞았잖아.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탈퇴시켜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왜? 아니 나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분탕질했잖아. 그래서 그 김 박사님 말이 맞았네요. 근데 저는 확인해야 될 의미가 있었어요. 어쩌죠 변명 그래. 변명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일비에다가도 글을 올렸더라고. 좋아요 그런 것까지는. 뭐 이해해. 하지만 그 정도로 사람을 신뢰를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돈 줄 테니까 가서 확인하라고. 단 한 명도 내 앞에 나서지 못하죠. 응? 단 한 명도 내 앞에 나서질 못해. 그리고 이게 안 보여. 이거 좀 또 뭐가 있냐. 김정민이라는 작자 알고 보니 지똑똑 헛똑똑이 얼치기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니들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지하화폐 교판 뭐 김정민 박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정규재 씨가 음모론으로 비웃던 일이 생각난다. 그 뒤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 뒤 정규재 씨 노선은 안 본다. 그 밑바닥 인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왜? 몽골에서 공부했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야?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거냐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으니까 저분은 박사. 몽골에서 땄으니까 저보다 사람은 가짜 박사학위 이런 거야?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학위 종놈 근성 때문에 당신네들이 스스로 망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응? 왜 내 말이 맞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외교에 따라서 흥망상쇠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 다 누가 했어요? 1대1로 중국 망하고 한국 거기 끼어들면 큰일 난다. 이거 다 내가 한 얘기죠. 요즘 우파 채널에서 제 거 그대로 다 쓰고 있잖아. 그쵸? 응? 그거 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내 입에서 나온 거잖아. 베꼈을 건 죄다 베꼈으면서 오리지널 원작자에 대해서는 사기꾼 취급을 하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말한 거 다 그냥 사기면 쓰질 말던가. 왜 써 그러면?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쓰지 말라고. 근데 왜 쓰냐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다? 쓰는 건 다 좋아. 쓰는 건 다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핵심엔 뭐가 있어요? 반중친미. 근데 반중친미는 뺄까? 응? 반중친미.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논리의 근거는 뭐예요? 외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즉 제가
국제관계를 해도 정치 외교학과에서도 경제학 배웁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배워요. 저는 다 공부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배우면서 제가 항상 불만은 그거였다고. 왜 수출을 등한시하는가. 챕터가 나오긴 나오지만 너무 요만큼 나온다고. 요만큼. 대부분은 다 정부, 기업, 개인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예? 왜냐? 18세기 경제학 이후에 그걸 뛰어넘는 경제학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옛날 케인즈 경제학 배우고 있다고. 예? 그 외에 나머지 뭐다?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제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험. 근데 우리는 뭐다?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 중에 기업을 경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것보다 99%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학사, 석사, 박사만 따가지고 경제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틀려지지.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민은 뭐하는 개뼈다가인 거. 누구긴 누구야. 몽골 박사학자지. 응?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여기 중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에 가까운 민주당원인 안철수 지지자가 본인을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김정민. 김정민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선전위해 거짓말도 태연히 한다. 본인 입으로 밝혔죠. 얘기했잖아. 그래. 김정민 주장에 오류 있어도 북체제 붕괴 위에 공작도 시도할 것 같은데 진짜 극우라 봅니다. 아니죠. 전 진짜 극우는 아니죠. 진짜 극우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불질러야 극우지. 말로 하는 게 무슨 극우야. 황교안은 홍석현 부역자이고 입으로만 반공 외치는 가짜라 봅니다. 자한당이 진짜 우파에 의해 물갈이 되기 바랍니다. 어이구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자한당을 걱정하네. 응? 김정민은 중국 침탈 공작, 고발, 개표 조작, 가짜 우파 비판 등 금기를 깨는 용기가 있죠. 제대로 봤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우파 채널들. 그렇죠? 김정민은 황교안, 나경원보다 100배 낫고 기대할 만한 장점이 있죠. 고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김정민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셨어요? 이게 바로 좌파들 쪽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예요. 우리는 기존 우파가 갖고 있는 모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민주당원인데 민주당 소멸을 바라고 박근혜 사면 찬성한다니 헛갈려 하는 분들이 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를 공격하는 놈들 중에 이런 놈들이 있어요. 박근혜 뽑지 않은 김정민이가 어쩌저쩌고. 안 뽑았어요. 그냥 당당히 얘기하잖아. 투표는 비밀 투표인 거 아시죠?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한다고. 나 박근혜 안 찍었다라고. 문재인 찍었다고. 그렇죠? 난 내 입으로 얘기해. 자, 그러면 보세요. 박근혜를 찍지 않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 얘기하는 거에 잘못된 점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우파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조선시대적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요.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군이라는 말을 쓰고 충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왜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가 주군 관계와 충성이죠? 그런 거 아니지. 응?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21세기예요. 18세기가 아니라고. 응? 박근혜 대통령을 안 찍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뭐가 잘못됐어? 응? 자기가 싫으면 안 찍는 거예요. 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복하잖아. 내가 그렇다고 박근혜를 안 찍었다고 됐다고 해서 내가 피켓팅 하면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물러가라 그러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가? 그거는 법치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규칙은 규칙인 거야. 근데 그 규칙을 내가 찍었다는 문재인 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응? 뭔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파들은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응? 법치라고 법치. 주군의 충성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가 아니야. 대통령과 국민은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파라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러한 생각이 나오느냐? 그건 주종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관계. 근데 지금 21세기 근대사회는요. 대통령을 뽑는 거지 왕을 뽑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를 뽑았건 상관없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예요. 그거를 말하라고 국민한테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발언권이 있고 정치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참정권이 있는 거예요. 봉건사였다면 이런 게 없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분탕이 하나 존나 들어와요? 그 종놈 근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종놈 근성. 따라서 좀 더 그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25년 동안 민주당을 찍은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찍은 거지. 그런데 문재인, 친문, 이재명이 댓글 조작, 개표 조작, 부역, 부정 경선으로 민주주의 죽이니 당연히 민주당 소멸시켜야지. 그래요. 저런 생각이 옳은 생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주당을 찍었다고 나쁜 새끼, 자유한국당을 찍었다고 좋은 새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모든 가치의 기준은 법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찍는 거는 개인의 선호도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정보를 많이 다 몰라서 오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그건 사람이니까 늘 있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실체를 알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저런 사람들이 기존의 우파를 찍을 거냐는 거예요. 안 찍는다니까. 왜? 자체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찍습니다. 그래서 최근 박근혜 사면 찬성으로 바뀐 건 그네가 측은해서가 아니라 그네의 복수통한 이의제의로 자한당 가짜 우파들 홍석규 등 제거 위해서지. 적화통일 맞고 반중 위에 자한당 찍을 수도 있는데 황교안 때문에 찍을 수 없지. 황교안이 진정 우파 맞나?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니까.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읽어야 돼. 이거를. 정계, 법조, 언론, 매수 통해 한국 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그네탕의 부정선거의 배후 같은 삼성 장학생 카르텔에게 면죄부를 준 공범이 황교안, 노무현, 문재인이지. 삼성 장학생 카르텔의 보스가 친중 똥내 나는 여시제 JTBC 홍석현 같은데 JTBC 홍석현 같은 그네탄핵 어쩌고저쩌고 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런 걸 보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들이. 예? 저런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 알아. 저런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자한당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요. 그냥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래서 저도 얘기하잖아요. 우파도 썩었고 좌파도 썩었는데 왜 내가 좀 더 우파적 견지에서 얘기를 하느냐. 공산주의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떳떳하냐.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 정치인들 지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애들 똥구역 밟지 말아라. 왜? 쟤네들은 정당하지 않아요. 응?